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김은광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았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들 시험지 바로 받자마자 저도 같이 풀어보고 결과적으로는 100점이 나왔고, 당연히 시험 망친 친구들은 네가 100점인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러면서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풀으렴, 이런 순서대로 문학보다는 독서를 푸는 게 훨씬 더 나아, 이런 식으로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방식을 제가 실전 상황에서, 그래서 승도 항상 제가 시험을 직접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도 강사로서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문제를 푸는 거고, 일단은 시간이 바쁜 친구들을 위해서 두 갈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은, 첫 번째, 언매는 어려운 게 맞았다. 제가 예전부터 언매 난이도 엄청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조심해 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슬프게도 사실이 되었어요. 두 번째, 6월에서 예고되었었던 독서 연계의 문학화가 좀 확실시가 되는 것 같다. 이따 보겠지만 지문 자체가 굉장히 연계 체감이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연계 체감이 됐다고 해서 못 풀 문제를 그냥 맞게 된다거나, 연계를 안 했다고 해서 맞을 문제를 무조건 틀린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그 공부의 효과를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독해력 체급도 올려야 되고, 문제에서 어떤 절차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시험에 대한 노련함도 있어야 돼요. 푸는 순서조차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가 혹시라도 시험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무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서 연계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독서에서도 그 무기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이번 수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수안 중에 특정 비문학 제재가 굉장히 도움되도록 연계가 될 것 같다. 그 외에 나머지 문학 지문들은 평소에 나왔던 것처럼 연계가 됐었었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문학 그냥 연계 강의만 듣고 문제 안 풀어도 돼요? 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보면 알겠는데, 문학에서도 선지 근거를 수능 특강과 똑같이 만들어낸 선지들이 있었다. 특히 어려운 문제, 친구들이 많이 골랐었던 매력적인 선지가 그랬기 때문에, 연계를 안 봤던 친구들은 9월 모의고사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억울해하지 말고, 수능 때는 그런 선지를 맞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월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어려웠었고, 이제 수능까지 우리가 남은 2달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를 이번 시험을 통해서 같이 분석을 하고, 내 약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약점이 보완될 수 있는지. 나는 실제 시험 가보니까 9월 모의고사 때 너무 뛰더라. 정말 수능 때 황청심원을 뭐 먹어야겠다. 그런 사소한 것조차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9월 모의고사는 슬픈 시험이 아니라 정말 값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화작을 풀거든요. 왜? 언매는 강사한테 유리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대부분 화작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 시험 상황에서 행동 원칙 갖다가 버텨야 되는 화작을 저도 같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응시를 합니다. 화작이 끝날 때가 12분 26초였어요. 학생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학생들에게 언제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그냥 채우고 들어오는 걸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빨리 풀려다가 화작에서 2개, 3개 이상 틀려버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화작을 1개 초과로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화작에서 15분을 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뒤를 설계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화작 리뷰에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5번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12분 30초가 나오는 거죠. 왜?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독서론을 들어왔는데, 독서론 같은 경우에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듯이 자세하게 다 읽으면서 과도한 독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맨 처음에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글 읽기구나. 그래서 이 독자 맞춤형 자료를 생성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인공지능의 생성 자료에 관한 편견이나 아니면 문제들, 왜곡, 누락,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따라서 독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자료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가가 나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1번 선지 하나하나 보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5번까지 가는 걸 추천해요. 내가 지금 실시간으로 시간이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이걸 평소에 공부하면서 언제나 시간을 재고 문제 풀면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시간이 밀리고 있다고 하면은 답에 손가락을 걸어야 되고,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있다. 나 지금 운용할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5번까지 가면서 낚이는 실수들을 제해야 됩니다. 저도 이따 보면 알겠지만 순간적인 생각의 경향성이라던가 오독 때문에 틀릴 수 있었던 요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하면은 5번까지 제가 확인을 하면서 매력적인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무언가 정확한 조건을 빼먹었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강조했었을 때 항상 지문과 연계해서 독서 문제 풀듯이 이 다양한 사례, 이번 선지의 다양한 사례가 뭐였었지? 방향을 달리하여 생성하는 게 뭐였었지? 그리고 그게 이 보기와 1대1 매칭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독서론에서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만 독서론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런 보기 문제에서 시간 낭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거는 점검한 거 맞지 않나? 라고 지나가다가 3번도 동그라미, 4번, 5번, 그럼 답이 두 개가 남았네. 내가 뭘 잘못 생각했었지? 라고 한 다음에 앞에 다시 돌아가서 지문에서 이 다양한 사례의 맥락, 방향을 달리하여 자료를 생성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본 다음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서로 매칭을 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F 지문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수능 특강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기출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출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기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친구들에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수능 특강을 제대로 볼 것인가? 안 본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독서는. 혹은 사설을 볼 것인가? 사설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설이 수능 특강의 연계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약간 간접적으로 연계를 공부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케이스, 6월에 플로리디 보고 나서 이야기했었죠. 올해는 조금 더 직접적인 연계가 나올 것 같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지문에서 그 관련된 지문, 후빈, 노붐, 그 다음에 낯선 거 또는 인지적 낯섦도 그 뒤에 노붐 말고 여기 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SF 지문을 제대로 읽고, 최소한의 모르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개념을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실제 상황에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육모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시간 거의 만큼이나 앞으로 수능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것 다 했다라고 심하지 말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그런 비문학 개념들,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문학도 문제 안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학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선지로 차용되어서 실제 답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연계는 와이낫이다. 왜 안 해? 물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만점 맞았다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연계를 공부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연계를 못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연계를 안 했어도 100점은 나올 수 있어요. 연계를 안 봤어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게 체급이지. 근데 체급이 좋은 것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그 알고리즘이 잘 가꾸어져 있고 절차가 몸에 익혀진 것과 또 플러스 알파로 이왕이면 시험 상황에서 나의 긴장감을 좀 감소시켜주고 그리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배경 지식까지 가져가는 것. 이 세 가지는 다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F 지문 같은 걸 보면서 6월에도 그랬고 9월에도 그랬으면은 수능에서 무언가 한 지문 정도는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소재 연계가 아니라 뒤에서도 나오는 그냥 그대로 글 자체가 거의 연계되는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풀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됐었을 때 이 친구 제 8번이나 5번이나 이런 내용들도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글 전체는 그냥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 돼요. 저도 보면 알겠지만 글 읽을 때 표시를 원래 더 잘 안 해요. 그냥 항상 가르치는 친구들에게 가르쳤던 방법들, 그래도 처음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동그라미를 칠렴,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해 보이는 단어에는 밑줄을 칠렴,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스캐닝 할 때 눈이 어지럽히지 않도록 그냥
지문을 좀 깔끔하게 읽으렴.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대로 실제 문제를 풀었었고, 또 글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사설이나 lum고에 비해서 훨씬 깔끔하고 지문 내용도 딱히 어렵지 않다. 네, 하지만 오답률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6번부터 오답률이 좀 까다로웠어요.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언제나 강조했다시피 위아래를 봐야 돼요. 역사화는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것만 가지고 5번 문제 풀면은 시간 낭비. 안 보여요, 답. 역사화가 뭐지? 역사화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였죠? 서사가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는 회고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2번 선지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평가원이 충분히 근거를 줬었다.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문 연장형이기 때문에 다음의 입장, 언제나 강조하죠.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라는 거. 방향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도 판단해야 된다. 또 5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유토피아가 한계가 있다고 지문에서 보기에서 제시해줬죠. 그러면 그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SF를 통해서 수빈이가 현실 너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보기의 관점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비판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단순히 읽고 답인 것 같은 걸 고르면은 매력적인 선지에 낚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조금 까다로웠어요. 왜냐? 스캐닝으로 지문의 근거는 찾아갔는데 낯섦 여기 있지. 이 낯섦이라는 게 작품에서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인 충격. 그다음에 작품에서 촉발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인지적 낯섦이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체험이다. 말이 달라요.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과정이죠. 근데 이성적 성찰의 수반이라는 건 뭐지? 따르는, 같이 함께 오는 체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틀린 거다.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이런 7번 문제 같은 거는 시간 많이 걸릴 만한데 내가 난 인지적 낯섦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난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 조심해야 되고요. 보기 같은 경우에서도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 이거 바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인가? 이미지의 이면. 여기에 보면은 이념은 이미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문화 이미지는 뭐라고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지문의 사실관계랑 충돌하는 거죠.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은 뭐죠? 영화 화면에 등장하는 이죠. 표면적이고 가시적이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면이 아니다. 이거는 이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내용들은 별 내용이 크게 없었었고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등장하는데 그 의견들의 핵심 흐름, 그렇죠? 그 핵심 흐름에서 느껴지는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스키밍하고 선지에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으면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었다. 뭐 까다로운 친구는 없긴 했었는데 이런 거 항상 선지 나누라고 했었잖아요.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게 무엇인가로 여러분들이 치환을 해보면은 이거 목적은 그 내용 아니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항상 선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억에 의존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다 내가 판단한 이 단어가 지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 알 것 아니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실제로 지문에 어떤 목적이 나왔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건 이제 가죠. 그런 것들 조심해주면 되고 이 14번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전에 나왔던 지문 공공 저널리즘은 정말 약하게 연계돼가지고 다룰 가치가 별로 없고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독서 연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죠. 숨기 관련해서 나와 있던 내용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학기술 지문이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그래서 14번 같은 거는 관계에 주목해서 글을 읽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소리 크기를, 청각 특성을 각각 변수라고 언급했니?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니? 이게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자라는 말에 낚여서 주목했구나라고 당연한 전제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과연 그것도 사실관계가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지나가셔야 됩니다. 17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 나왔었을 때 많이 당황하죠. 만약 시간이 없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패스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 주파수, 소리 크기, 해소, 가청, 강도, 합해, 문턱값 이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이 선지에서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된다?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는 게 뭐지? 깨졌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가져갈 만한 핵심 내용은 전혀 아니었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그래서 숫자 계산까지 맞춰야지 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5번까지 답이 나오는 케이스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건들지 말고 그 다음에 만약 3번에서 답이 나온 것 같다고 하더라도 4, 5번까지는 좀 봐야 돼요. 왜? 이미 3번까지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선지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4번과 5번을 볼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정성을 위해서 5번까지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안 되죠. 왜? 정확하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쳤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대로 안 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겹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많은 답의 힌트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풀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연계 공부를 잘 못한 것이다. 연계 공부를 너무 딥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자분들은 여러분들이 특과 수완을 다 풀었겠지를 가정하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도 분명히 제시를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꼼꼼하게 봐도 그걸 통해서 모든 거를 마스터 키 마냥 밀어서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없고요. 여기 보면은 조금 까다로웠던 친구 중에 하나가 여기 21번 같은 게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이 고민이 좀 될 만했지. 근데 생각보다 쉬웠던 게 여기 암여우를 잃었다. 지문 가보면은 암여우와 순여우를 둘 다 죽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거를 암여우밖에 못 죽였다. 그 해설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연기교재 해설지에 가서 보면은 그 뒤에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이 문제를 풀었었던 친구들은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연계 공부를 하고 나면은 충분히 내가 평가원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24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항상 강조하듯이 보기를 기반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지문의 사실관계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문의 사실관계를 먼저 본 다음에 보기의 세계관에서 충돌하는가 그리고 이 연결이 올바른가까지 3단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전에 올렸었던 특강 영상에 나와 있었죠. 나머지들은 보면은 개념과 이미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개성적으로 나타낼 때 있다. 보편적이거나 개성적이거나 이게 보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거든요. 젊음과 젖은 구두,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 그다음에 평온한 내면 상태의 이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그다음에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지었다. 이것도 역시 달빛 체질이라는 거를 아늑하고 조용한 개념, 이미지와 개념, 해가 저물 때의 심리, 개념과 설레는 구름, 이미지, 밤에 느끼는 심리, 개념과 이미지, 그 다음에 길에 놓인 자가를 빛나는 것으로 이미지,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지. 근데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 이거 둘 다 이렇게 연결 짓는 게 괜찮냐?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이냐? 일단 첫 번째로 틀렸던 이유가 희망이 눈이 부신 속성인가? 들어본 적 있어요? 보편성이 일단 어긋나고 두 번째로 달빛이 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달빛이 밝은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내 조상은 달의 숭배자였다. 그는 내 조상은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달빛과 더불어 집에 들어왔다. 이게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일까? 그렇죠. 화자는 자손이고 이 연결조차 말이 안 된다. 5번 선지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아닌 것들을 항상 논리적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죠? 그거 다음에 어
자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데 그 리뷰하면서 잘 생각을 해봐요. 다 같은 내용은 시작하자마자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단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만 판단하면서 쭉 지나가면 돼요. 제가 거의 표시한 곳만 읽었어요, 실제로. 그러고서도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른 데서 시간을 아끼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필에서 시간을 확실하게 아낄 수 있어야지 전반적인 시간 관리가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5분이 걸렸었고, 그 다음에 연계죠. 화전가. 화전가도 까다로운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앞부분에 여기 앞가지가 같이 겹쳤거든요. 수특이랑. 근데 여기 화전가에서도, 그리고 화전가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시가 다 읽을 수는 있을 정도로 공부하라고 했었죠. 그죠? 그냥 쭉 읽어내려가는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 부분 이렇듯이 좋은 해부터가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 때는 연계 덕분에 내가 더 빠르게 글을 읽고 그래도 정확하게 뜻을 파악할 수 있었구나. 다만 이곳에서 문제를 만든 방식은 없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였었죠? 학생들이 아마 많이 틀렸을 텐데 저도 헷갈렸어요. 30번. 이 30번은 중요한 게 1번의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1번 고르기 어려워하는 게 첫 번째.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성경 현전 헤쳐놓고 읽는 것. 이거 내가 순간 이거 헤쳐놓고 읽기를 다 했잖아. 그만 읽었잖아. 를 가지고 낚시인가?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맥락을 통해서 나한테 오독을 유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표시를 하려고 하다가 물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다시 쪼개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이 개념이에요. 일상적 생활 공간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어요. 일상적 생활 공간. 거기에서 뭐라고 했었죠? 나는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이고 나와 다는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이에요. 일상적이라는 건 뭐죠? 지내야 돼. 놀러 가는 거 일상적이요? 아니죠. 단순히 이 토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일상적 생활 공간을 뽑아내면 안 된다. 이해가죠? 그리고 2번 선지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2번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이번에 공명을 헤아리니 파트에서 여기 책에서도 답의 근거에 지금 명확하게 성경 현전 헤쳐놓고 읽기를 파한다는 건 자연 속에서 책을 읽으며 한가로이 지내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니까 학문을 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죠. 말 그대로 너네 수특 연계교재 열심히 공부했지? 이분들도 여기 근거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 선지가 아닌 다른 선지에서는 득을 볼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2번 선지 많이 아마 골랐을 텐데 저도 순간 잘못 생각할 뻔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조금 더 면밀히 공부를 하고 완벽한 실력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저희 학생들한테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인물 관계 엄청 많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인물 등장하는 거 그냥 동그라미 맞춰놓은 다음에 그렇구나 하고 당황하지 말고 배경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정서나 사건이 크게 바뀌는 부분만 잡고 읽으세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세요. 왜? 어차피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에게 디테일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34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보기에서 신분제도가 혼란하다고 나왔고 신분제도가 혼란한 거랑 과연 신분제의 상하 관계가 역전된 거랑 같은 거니? 그리고 여기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이고 하인이고 없었다라는 게 상전과 하인이라는 신분 관계가 역전된 거니를 판단하는 걸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오답률이 좀 높을 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출제자가 요구해왔고 지금까지 기출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왔는지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결과의 정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고 지금까지 학생들을 정말 수천 명을 가르치면서 많이 봐오는 게 통계적으로 잘 보고 부모 때도 잘 보고 평소에도 잘 본 친구들이 당연히 수능에서 잘 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특히 현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시기마저도 공부를 완성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기껏해야 여름방학 동안 정시 공부 열심히 좀 해보고 뭐 이제 기출 정도 좀 끝나간다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기출조차도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남은 2달간의 시간 동안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국어를 3시간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얼마 나오냐? 200시간 정도 나오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요소들 아까 강조했다시피 연계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사고해야 되는 알고리즘 혹은 방법론적인 거 이런 것들을 다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평가원이 중요했었던 요소 중에 원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긴 해요. 언제나 모든 결정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야 되는데 저라면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내 동생이라면은 지금 이 9월 시험을 망쳤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내가 9월 시험에서 내 약점을 보완해서 최저를 맞추도록 공부를 해야겠다. 6월에 잘 보고 9월에 망쳤다면은 9월 기준으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시험을 보고 사설이든 교육청이든 내가 보면서 할 수 있었던 기대 기준으로 그리고 당연히 상향 지원은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를 거를 감안해서 물론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모든 건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으로 너 구모도 망했는데 그렇게 국어 뭐 3등급 이상 나올 거라는 가정하에 원서를 써버리면 어떡해? 이런 이야기 들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말에만 귀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남은 2달 동안의 시간 동안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6월에 시험 망치고 2달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5등급에서 3등급이 된다거나 4등급에서 2등급이 됐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2달이 남들이 생각하는 그냥 흔히 있고 변화 없이 지나가는 2달이 아니라 인생을 역전할 수 있고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2달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일단은 이 질문 남겨주시고 어차피 자세한 전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각 문제별로 평가원의 논리 구조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제가 목요일 밤 라이브에서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